지금 자녀 이름 옆에 송금 버튼 누르려는 분 계시죠? 그 손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메모칸 비워두고 돈 보냈다가 몇 년 뒤에 자금 출처 설명이 막히면 증여로 보고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큰 금액이면 세율이 최고 50% 구간까지도 갑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녀한테 결혼준비금이다 전세 보증금 보태준다고 몇 년에 걸쳐서 총 1억 정도를 보냈는데요. 메모는 한 번도 제대로 안 남기고 그냥 용돈, 축하 이렇게만 적으셨대요. 그러다가 자녀가 집을 사면서 자금 출처 소명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은행 통장에는 입금 기록만 쭉 있는데 그게 생활비였는지 빌려준 돈이었는지 증여였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국세청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 과거 10년 안에 같은 사람한테 받은 증여 금액이 전부 합산됩니다. 자녀에게 주는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인데 그걸 넘어가면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1억이면 공제 빼고 5천만 원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데 10%부터 시작해서 금액 커지면 세율도 같이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본인은 그냥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받은 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다거나 적금을 들었다거나 하면 그 돈의 성격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생활비는 생활로 쓰여서 사라져야 비과세로 인정받기 쉬운데 모아져 있으면 설명이 막힙니다. 그러면 가족끼리도 나중에 이게 뭐였냐고 서로 기억이 안 맞아서 싸우게 되고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한테 돈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가서 말하면 되지. 근데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요. 몇 년 전 일을 누가 정확히 기억하겠어요. 통장 내역만 봐서는 그게 밥값이었는지 등록금이었는지 병원비 상환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그리 중요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금 출처 문제로 곤란해지신 분들을 여러 번 보고 나니까 이건 습관의 문제더라고요. 송금할 때 메모 한 줄만 제대로 남기면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부동산 거래할 때 자금 출처 소명이 굉장히 꼼꼼해졌어요. 자녀가 집 한 채 사려고 하면 목돈이 어디서 왔는지 다 밝혀야 합니다. 그때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자녀도 불안하고 부모님도 불안하고 결국은 세무 상담까지 받으러 가게 돼요. 저는 23년째 가정의 자금 흐름과 세금 문제를 상담해온 재무상담가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서도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을 확 줄이는 기록 습관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 겸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송금할 때 메모칸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송금할 때 메모칸을 비워둔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며칠 전에 제 처가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좀 무거우셨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사위한테 전세 보태준 돈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옆집에 사시는 71세 최영태님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최영태님 아들이 최근에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은행 대출 받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 소명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전에 부모님이 보내준 돈들이 한꺼번에 다 엮이면서 곤란해진 거예요. 몇 년 전에 결혼준비금으로 받은 돈, 차 살 때 보탠 돈, 애 낳고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 이런 게 다 통장에는 그냥 입금 기록으로만 남아있으니까 그게 증여인지 빌린 건지 생활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세무사 상담까지 받으러 갔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럼 과거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다 합산되는데 공제한도 넘으면 세금 내야 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최영태님은 그냥 자식 도와준 건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본인도 너무 억울하고 자식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셨대요. 장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본인도 저희한테 비슷하게 돈을 보내셨거든요. 결혼할 때 예단 준비하느라 보내신 돈, 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 일부 보태주신 돈, 애 낳고 산후조리 비용으로 주신 돈, 그 뒤로도 명절 때마다 용돈 명목으로 보내신 게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돈이 정확히 언제 얼마를 어떤 용도로 보냈는지 본인도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장 앱을 열어서 보면 이체 내역은 있는데 메모칸이 전부 비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용돈, 축하 이런 한 단어만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3년 전 거는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5년 전 거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저희한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어쩌냐고 본인이 도와준 게 오히려 짐이 될까 봐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거창한 절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돈 보내실 때마다 메모에 날짜랑 용도를 한 줄로 남기시고 그 화면을 캡처해서 앨범에 모아두시면 된다고요. 그게 나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장모님이 그때부터 바꾸신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해하셨어요. 송금 한번 하는데 왜 이렇게 신경 써야 하냐고요. 근데 딱 한 달만 해보시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셨대요. 통장 보면서 이게 뭐였더라 하고 머리 싸매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메모만 봐도 아, 그때 손주 돌잔치 준비금으로 보낸 거구나. 이게 바로 떠오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아진 게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나중에 혹시 자금 소명할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미리 정리해 두신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송금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도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송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자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만 알아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송금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어떤 돈이 위험하고 어떤 돈은 안전한지 그 기준을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체 메모는 그 돈의 성격을 나중에 설명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비워두면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면 소명이 막혀요. 국세청 안내를 보면 비과세 항목과 합산 기준을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합산 신고 이슈가 생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김상훈님 사례를 보면요. 아들에게 여러 번 송금했는데 메모가 하나도 없어서 훗날 정리하다가 본인도 용도를 혼동하신 거예요. 이게 생활비였는지 병원비 상환이었는지 결혼준비금이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 뒤부터는 월세 지원 2025년 12월처럼 날짜를 꼭 붙이셨더니 정리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용도를 한 단어로만 끝내지 마시고 날짜와 대상까지 붙이세요. 등록금이면 2026년 1학기 등록금, 상환이면 치료비 상환 2025년 12월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용돈, 생활비 같은 포괄 단어만 계속 반복하면 오히려 설명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최근 3개월 송금 중에서 설명이 바로 되는 건 몇 건이나 되세요? 생활비는 보내는 쪽 마음이 아니라 실제 쓰임새가 관건입니다. 생활비는 생활로 소진되는 성격이어야 인정받기 유리해요. 모아져서 투자나 집 자금으로 바뀌면 시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법을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같은 항목은 비과세로 두고 용도에 직접 지출한 성격을 봅니다. 66세 박정란님은 딸에게 매달 보내던 돈을 딸이 모아서 큰 돈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설명이 복잡해질까 봐 걱정이 커지셨어요. 생활비라고 보냈는데 실제로는 적금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생활로 쓴 게 아니니까 비과세 주장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로 쓰는 돈은 금액을 무리하게 키우지 말고 월 단위로 일정하게 메모에는 생활비 2025년 12월처럼 남기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자녀 소득과 생활 수준 대비 과도하면 사회통념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매달 보내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실제로 생활로 사라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비는 가장 설명하기 쉬운 항목이지만 기록이 없으면 약해집니다. 등록금, 학자금처럼 목적이 뚜렷한 돈은 설명이 원래 쉬운 편이에요. 근데 언제 무엇을 위해 보냈는지 남겨두는 게 핵심이거든요. 비과세 항목으로 교육비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용도에 직접 지출한 성격을 봅니다. 73세 오세진님은 손주 학자금을 보내면서 학기 표기를 꼭 남겨두셨어요. 손주 2026년 1학기 등록금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족끼리 정리할 때도 분쟁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누가 언제 뭘 받았는지가 명확하니까요. 여러분도 손주 교육비 보내실 때는 학기와 대상을 같이 적으시고 가능하면 납부 영수증도 사진으로 보관하세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요. 등록금 명목인데 실제로는 다른 데 쓰이면 설명이 어려워져요.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같은 용도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셨나요? 치료받은 비용 상환은 구체성이 생명입니다.
자녀가 대신 결제한 비용을 돌려주는 성격이라면 상환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치료비 역시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고 용도 직접 지출 성격을 봅니다. 70세 정명수님 경우를 보면요. 백내장 시술을 받으셨는데 자녀가 대신 카드로 결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돌려주실 때 메모에 백내장 시술비 상환 2025년 11월이라고 남겨두시고 결제 내역 사진도 같이 보관하셨어요. 이게 나중에 자료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상환이라고 적고 어떤 비용인지 구체화하세요. 날짜까지 넣으면 더 좋고요. 근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상환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실과 다른 메모를 남기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누군가 대신 결제해준 비용을 돌려준 적 있으신가요? 목돈은 차용 형태로 가면 이자와 상환이 진짜 증거입니다. 큰 돈은 그냥 보태줬다가 가장 크게 꼬일 수 있어요. 빌려준 돈이라면 계약과 흐름이 따라야 합니다.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를 이익으로 보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거든요. 68세 윤태경님은 아들 전세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시면서 매달 소액이라도 이자 이체가 찍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원금 일부 상환 기록도 남기셨고요. 이게 통장의 패턴으로 남으니까 나중에 설명할 때 빌려준 돈이 맞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차용 내용은 금액, 기간, 이자, 상환일을 적고 이자는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오가게 하세요. 종이만 만들고 실제 흐름이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흐름이 통장에 남아있나요? 배우자 통장은 생활비라고 해도 쌓이면 성격이 바뀝니다. 함께 사는 과정에 송금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쌓인 돈으로 자산을 사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인정됩니다. 74세 이종길님은 배우자 통장에 오래 모인 돈으로 상가를 마련하려다가 불안해지셨어요.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들이 쌓여서 큰 돈이 된 건데 이게 자산으로 바뀌면 설명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배우자에게 자금 성격을 정리해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장기간 큰 금액이 이동한다면 증여 신고로 성격을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신고는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갈리니 본인 가족의 전체 자산 흐름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 송금이 10년 넘게 누적된 통장이 있으신가요? 경조사비는 방명록이 사실상 증거입니다. 축의금, 조의금은 현금으로 모이기 쉬워서 더 정리가 필요해요. 누구 손님 돈인지가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가족 간 금전 이동은 결국 소명과 자료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7세 한미숙님은 손주 돌잔치 끝나고 방명록을 버리지 않고 가족 기준으로 구분 표시를 해두셨어요. 친가 쪽 손님, 외가 쪽 손님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자녀에게 일부를 넘길 때도 설명이 쉬웠다고 하셨어요. 행사 끝난 날 바로 방명록 정리하고 현금 입금 시에도 날짜와 행사명을 메모로 남기세요. 기억에만 의존하면 몇 년 뒤 거의 다 흐려집니다. 방명록이나 행사 기록을 지금도 보관하고 계신가요? 이제 여기까지가 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었고요. 다음은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실행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송금 전에 내 돈의 성격부터 세 가지로 나눠보세요. 저는 상담할 때 돈을 생활로 사라지는 돈, 목적이 뚜렷한 돈, 다시 돌아와야 하는 돈 이렇게 세 갈래로 먼저 나눕니다. 분류 없이 그때그때 보내면 메모도 중구난방이 돼요. 송금하기 전에 이건 생활비인지 등록금인지 빌려주는 돈인지 먼저 한 번만 생각하고 메모를 맞춰 적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 보내려던 돈은 이 세 갈래 중 어디에 가까우세요? 생활로 사라지는 돈은 매달 쓰고 끝나는 성격이에요. 식비, 월세, 공과금 같은 거죠. 이런 돈은 금액이 일정하고 주기가 규칙적이면 설명이 쉬워요. 근데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거나 불규칙하면 생활비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목적이 뚜렷한 돈은 등록금, 병원비, 경조사비처럼 용도가 명확한 거예요. 이건 영수증이나 납부 증명이 따라오니까 기록과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하는 돈은 차용이죠. 이건 이자와 상환 흐름이 통장에 찍혀야 합니다. 메모는 한 줄 공식으로 통일하세요. 메모가 길 필요는 없어요. 대신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용돈, 축하 같은 감정 표현만 남기면 나중에 목적이 사라져요. 용도, 날짜, 대상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적는 습관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2026년 1학기 등록금 손주, 2025년 12월 생활비 큰아들 같은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만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실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가족마다 메모 규칙이 다르면 나중에 서로 이해가 안 돼요.
부모는 생활비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는 용돈으로 알고 있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가족끼리 메모 방식을 한번 맞춰두시는 게 좋습니다. 캡처 보관은 통장 심폐소생술입니다. 통장 내용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캡처 한 장이 큰 힘이 돼요. 사진이 흩어져 있으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휴대폰 앨범에 가족 송금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송금 화면과 관련 영수증 사진을 같은 폴더에 모아두는 거예요. 나중에 정리할 때 날짜별로 정렬하면 시간 순서대로 쭉 나오니까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지금 폴더 하나만 만들어도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72세 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송금하고 나서 바로 캡처를 해서 폴더에 넣는 습관을 3년째 하고 계세요. 처음엔 귀찮아하셨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불안하다고 하세요. 통장 내용만 봐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캡처를 보면 그때 상황이 다 떠오른대요. 차용은 흐름이 끊기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빌려준 돈의 핵심은 통장에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무이자나 너무 낮은 이자는 법 규정상 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자 입금일을 매달 고정하고 원금도 분기마다 소액이라도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예를 들어 매달 5일에 이자 10만 원씩 받고 3개월마다 원금 50만 원씩 상환받는 식이죠. 이게 통장에 규칙적으로 찍히면 차용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에게 부탁했을 때 이자와 상환을 실제로 해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만약 자녀 형편이 어려워서 이자도 못 주는 상황이면 차용 구조 자체가 무리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차라리 증여로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 신고는 피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카드입니다. 공제한도 안에서 신고로 성격을 정리해두면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증여세는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가 기본 흐름입니다. 큰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옮겨야 한다면 공제한도와 과거 10년 내 누적을 먼저 확인하고 판단하세요.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 안에서 정리하면 세금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4천만 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면 공제한도 아니니까 신고만 하면 세금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근데 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게 합산되니까 그것까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내 가족은 지금 공제한도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일까요? 현금은 기록이 사라져서 더 위험합니다.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 목적이 증발해요. 게다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입출금은 자동보고 제도도 있어요. 은행에서 2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현금을 줬는데 영수증도 메모도 없으면 설명이 가장 어려워요. 꼭 현금이 필요하면 인출일, 사용처, 수령자를 따로 메모하고 가능하면 계좌 흐름으로 남기는 쪽이 정리에는 유리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큰 현금을 인출해서 자녀한테 건네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아무 기록도 안 남겼는데 몇 년 뒤에 자녀가 집 사면서 그 돈 출처를 물어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줬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금은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최근에 큰 현금을 인출해서 누구에게 건네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지금이라도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세요. 자녀와 대화를 정기적으로 하세요. 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생활비로 보냈는데 실제로는 저축하고 있다면 나중에 설명이 꼬일 수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녀랑 앉아서 지난 1년간 오간 돈을 정리해 보세요.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어요. 부모는 빌려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맞춰두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여기까지 실천법을 들으셨으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마무리 한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바로 내 노후를 지키는 원칙입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을 보내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많은 분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메모만 적으면 끝이다. 생활비라고 쓰면 다 해결된다. 차용증 종이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메모는 시작이고 생활비는 실제로 생활로 쓰였다는 쓰임새가 따라야 하고 대여는 이자와 상환 흐름이 통장에 찍혀야 힘이 생깁니다. 제가 23년간 이 일을 하면서 본 게 뭐냐면요. 처음엔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나중에 설명하면 되지. 근데 막상 몇 년 뒤에 자금 출처 소명이 들어오면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3년 전에 보낸 500만 원이 등록금이었는지 생활비였는지 본인도 헷갈리고 자녀도 헷갈려요. 관리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몇 년 뒤 자녀가 집 계약을 하거나 상속 정리 같은 큰 이벤트가 왔을 때 과거 송금들이 한꺼번에 질문을 받습니다.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이 합산되는 규정처럼 시간은 생각보다 길게 따라와요. 그러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송금들은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 공제 한도 5천만 원 넘어가면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데 10년 동안 준 게 누적되면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세율이 10%부터 시작해서 금액 커지면 50%까지 올라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세금 문제보다도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예요. 자녀는 부모가 그냥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는 빌려준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기억이 다르면 나중에 싸우게 돼요. 돈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는 게 제일 슬픈 일이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첫째, 가족끼리도 돈 이야기가 덜 싸우게 됩니다. 기록이 있으니까 서로 확인하면 끝이에요. 둘째, 자녀도 불안이 줄어요. 나중에 자금 출처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정리해둔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이 쉬운 거죠. 셋째, 무엇보다 어르신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뭘 해줬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노후의 큰 안정감이에요. 자녀한테 짐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노후 준비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돈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억을 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1천만 원을 줘도 기록이 명확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오늘 당장 딱 하나만 하자고 하면 이겁니다. 다음 송금부터 메모를 용도, 날짜, 대상으로 한 줄로 통일해서 남기고 송금 화면을 캡처해서 가족 송금 폴더에 넣어두세요. 이거 한 가지가 나중에 어르신을 지키는 가장 값싼 보험이 됩니다. 폴더 하나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메모 한 줄 적는데 10초면 돼요. 캡처하는 건 5초요. 이 작은 습관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가족 관계를 지킬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그리 중요하나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 생긴 분들을 여러 번 보고 나니까 이건 습관의 문제더라고요. 귀찮다고 안 하면 나중에 몇십 배 더 귀찮아져요. 지금 10초 쓰면 나중에 몇 달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 설명이 들어올 수 있는 순간에 가족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들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거래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질문을 받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대처하기 쉬워지거든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송금 메모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지금 가장 걱정되는 상황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보낸 돈 중에 설명이 어려운 게 있다, 자녀랑 기억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나눠주세요. 제가 댓글 보면서 다음 영상 주제도 잡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